이리오너라 이리온. 오늘 9자로 바뀌는 날이죠. 네, 90회. 네, 90회입니다. 뭐 하다 보니까 맨날 헷갈려서 몇 회인지 이리온 스튜디오라. 그 15일 날 제약 바이오 프리뷰 자료가 나왔는데 사실 최서원 연구원이 이제 제약 바이오 맡으면서 꾸준히 해왔던 것들 하면서 실적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하려고 쓴 자료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번에 의미 있는 건 셀티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커버 시작하는 자료니까 그간 해왔던 날의 반복일 수도 있지만 정리해주면서 최근 제약 바이오 워낙 헬스가 안 좋기 때문에 센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실제 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제약바이오 담당 최석원입니다. 네,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최성입니다. 그 한 분께서 저희 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컴플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 컴플 이슈가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지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건지 좀 아시면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저희 증권사 규정이잖아요. 그거 안 나가면 저희가 방송을 못 하죠. 예.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녹음을 하고 나서 컴파일러에서 녹음을 다 듣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못 나가는 편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녹음하고서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문제될 수 있다면 저희가 사실 못 나가는 방송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거죠. 특히 종목 방송을 하는 거는 특히 더 컴플이 좀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가끔 삐소리 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셨던 얘기는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막 크게 생긴 게 아니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거 할 때 저희가 첫 번째는 애널리스트 보호가 첫 번째고 컴플 규정 준수가 돼야 저희가 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저희가 다 이거 질의하고 답변 받고 해서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건 이해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오늘도 장이 쫙 내가 좀 늦게 시작을 하는 바람에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한데 하여튼 그 프리뷰 자료 좀 시작하시죠.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센티나 주가가 안 좋은 거는 사실 모두 다 아실 테고, 사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좀 집중해서 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앞에 산업자료 쓸까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산업의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이 어떤지를 말씀을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료를 이번에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부분은 좀 다시 준비해서 그때 말하던 거 좀 준비해서 다시 해주시고 이번에 실적에 뭐 좀 주안 그래서 일단은 그 최근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 신약 파이프라인 쪽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전반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일단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국내 제약사들이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R&D는 사실 엄청나게 R&D에 돈을 되게 많이 쓰는데 본업에서 사실 돈을 그만큼 버는 회사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R&D 돈 쓰는 거를 이제 뭐 밖에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조달을 하거나 뭐 유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R&D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최근 2, 3년 동안에는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자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분위기가 반전된 것처럼 신약 개발하는데 사실 10년씩 걸리는데, 이게 2, 3년 동안 반짝 자금 조달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이제 5, 6년 아니면 길게는 10년 이상 남은 기간인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일단은 기업들을 보는 조건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본업에서 일단 돈을 좀 꾸준히 되게 잘 벌 수 있는 기업을 첫 번째 조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R&D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R&D도 꾸준히 잘 하면서도 이제 재무의 안정성도 가져가는 기업. 마지막으로는 돈을 지금까지 썼는데 사실 이상한 데 썼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도 뭔가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레퍼런스가 좀 쌓이는 기업,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자료에서 탑픽으로 유한양행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한미약품이라든지 종근당도 사실 상당히 좋은 회사인 건 틀림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에서 한 가지씩이 약간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미약품 먼저 말씀드리면은 R&D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도 되게 많이 있고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D에 대해서 사실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점점 사실 재무 구조가 사실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순차익급이 점점 늘고 있고 이번 1분기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겠지만 사실 뭐 지금 순차익금이 6천억 이상으로 지금 벌어진 상황인데 언제 계속 사실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좀 미스인 것 같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사실 재무 안정성도 되게 좋고 멀티플도 사실 되게 싸거든요. 대형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 R&D 같은 거를 워낙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보여준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씩은 좀 약간 미스가 있습니다. 대신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 돈은 워낙 잘 벌고 재무 안정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작년 말부터 뭐 최근까지 보면은 라이센스 아웃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충분히 생긴 기업이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들은 사실 다행히도 모든 기업들이 딱히 뭐 컨센에서 미스가 나거나 아니면은 크게 서프라이즈가 나거나 그럴 만한 기업들은 뭐 없는 것 같고요. 모두 지금 시장 추정치 정도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 셀트리온 이번에 이닛을 했으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 뭐냐면 제약 바이오를 이렇게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만약 그 말 논리가 받았는데, 맞다면 유한양행 같은 건 좀 주가가 차별화돼야 되는데 네. 전혀 차별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어떤 바이오 그런 기업들에 관심이 많은 거고 네, 맞습니다. 자료는 넣지 않으면 아마 이거 들으시다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막 특정 무슨 뭐 이런 걸 텐데 그런 것들은 왜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커버를 잘 안 하죠. 그런 것들은. 일단은 모르니까 제 사견이지만 첫 번째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제약 바이오 안에 이제 속하지만 사실 각자 분야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까지 보기에는 좀 시간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바이오텍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잖아요. 알기 힘듭니다, 솔직히. 네, 그게 정말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리포트를 쓰고 그러기 사실 좀 어려운 거죠. 커버리지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네. 바이오텍 기업들에 대해서 어쩌면 분석의 사각지대처럼 놓여 있는 것 같거든 그쪽이. 네. 어떤 카더라 통신도 많고 막 이런 네. 상황인데 그걸 한번 꼭 이니시에이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묶어서 연관된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있죠. 네, 그걸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네. 지금 이게 뭐 사실 바이오에 대한 어떤 우리가 투자에 대한 좀 네, 밑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지. 맞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일단 셀트리온 갖고 얘기 좀 하시죠. 네, 일단은 셀트리온의 그러니까 말씀을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드리려고 하냐면은 일단 셀트리온이 기대감이 사실 되게 많았죠. 미국 진출을 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을 이제 진출하게 계기가 뭐냐면은 셀트리온 이제 램시마라는 존슨앤존슨의 이제 레미케이드 제품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갖고 유럽을 이제 진출을 이제 했었는데 워낙 잘 됐어요. 왜냐면은 제품의 경쟁력이 그러니까 제품 품질이 워낙 우수하고 그리고 가격이 이제 오리지널 대비해서 30% 이상 싸기 때문에 굳이 안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계속 시장 점유율은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미국을 그렇게 워낙 잘 됐었기 때문에 미국을 들어갈 때 사실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들어간 지 이제 2년이 넘은 상황인데 지금 어떠냐라는 걸 보면은 사실 애초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그 IR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아마 제 생각은 뭐 수량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야 뭐 6%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매출 기준으로 놓고 봐도 5% 이제 내외일 것 같은데 사실 유럽에서 보여줬던 거라고는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가장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왜 미국에서 안 냈는지에 대한 이해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셀티론이 그러면은 어떤 전략을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준비된 게 있냐. 요것들을 이해를 이제 좀 공부를 해야 향후에 셀티론에 대해서 뭐 갖고 계시던 분들이다 아니면 안 갖고 계신 분이건 셀티론에 대해서는 투자의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유럽은 바이오시밀러 전체가 지금 다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셀트리온만 유독 잘 되는 거고 또 미국은 반대로 그러니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 안 되는 건지. 네, 일단은 날카로운 질문인데. 네, 일단은 유럽은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바이오시밀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그 특히 이제 유럽의 그 북유럽 국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국가에서 이제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품질이 어차피 유럽, 그러니까 EMA라고 하는 유럽 식약처를 통과한 제품들이라면은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인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봅니다. 근데 꼭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 동일한 모두 동일하게 이제 경쟁할 수 있죠. 근데 셀트리온이 왜 유난히 잘했냐는 걸 보면은 선점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발빠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선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되게 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우려하시는 것들이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붙으니까 사실 셀트리온도 그러면 과거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혼자 하다가 경쟁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떠냐를 보면은 뭐 셀트리온이 유난히 못하는 거냐 아니면 전반적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미국에서 원래 다 고전하는 거냐 다 고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전에 좀 다르다. 미국의 어떤 변화, 즉 제도상의 차이. 네. 그래서 미국은 중간에 끼는 걸 뭐라고 하죠? 네, PBM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안진아 연구원이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그게 참 의미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그럼 왜 잘 안 됐냐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좀 자세하게 한번 써봤고요. 일단은 그 미국에서 사실 전에 안진아 연구원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미국은 이제 사보험 시장이 주예요. 한 70%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건복지부가 그러니까 ETC 처방전이 필요한 약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하잖아요. 미국은 이제 약가 선정이 그 시장에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건데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보험 중심이다 보니까 환자들도 사실 가입하는 보험의 그 보험사들도 종류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보험사 안에서도 종류들이 되게 세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환자 본인조차도 내가 정확하게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무슨 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알기가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도 봤을 때 환자 본인도 모르는데 처방을 줄 때 의사도 헷갈리는 거고 그리고 보험 청구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세 이해 관계자들의 이런 불편함을 이제 중간에 대신 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기던 업체가 원래 PBM의 이제 출발점이고요. 이게 70년대부터 됐던 거고 이게 이제 40년 정도 이제 됐으니까 역사가 보험사에서 이제 그 데이터가 PBM이 다 쌓였으니까 보험사한테 이걸 역할을 이제 넘겨준 거거든요. 그 의료 보험 커버리지에 어떤 약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들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보험사들이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PBM이 그때부터 되게 힘이 막강해진 거고요. 약가 선정 그래서 그 가장 먼저는 그 PBM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 어떤 약을 그 보험 커버리지에 넣을지 등재를 할지 포뮬러리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결정을 합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약을 팔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약이 거기 안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베이트를 주는 거고요. 그런 지금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제약사가 그림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사실 이해가 훨씬 빠르실 텐데 J&J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레미케드가 만약에 1,000원이다라고 하고 리베이트율이 만약에 30%다라고 하면은 리베이트가 이제 300원이잖아요. 그 300원이라는 게 이제 PBM하고 보험사랑 이제 일정 비율을 이제 나눠 갖게 되고요. 그 1,000원이라고 하는 거는 도매 가격입니다. 그리고 1,000원에서 이제 300원을 뺀 700원이 실제로 그 매뉴팩처러 그러니까 제약사한테 이제 꽂히는 돈, 그러니까 그 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수익 구조들을 되게 단순화시켜 보면은 제약사의 수익 구조는 그 도매 가격에서 리베이트를 뺀 그걸 AMP라고 하거든요. AMP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PBM의 수익 구조는 뭐냐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수수료
에다가 그다음에 리베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사의 수익 구조는 당연히 보험료를 받을 테고 그 다음에 리베이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이해 관계자들의 이제 수익 구조를 딱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도매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본인들의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모두 다. 한 명만 제외하고는, 환자만 제외하고는. 오케이.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자료에서는 14, 15일을 넘어가 버리는데. 네, 맞습니다. 얘기를 그러면 진도를 나가면서 해야지 계속 말을 하니까. 네네네. 그 PPT를 보면서 해야지.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한없이 내 시간만 가요. 네네. 자료로 몇 페이지를 지금 말씀드린 게 PPT로 이제 보시면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 원자료를 갖고서 지금 있어가지고. 네. 원자료를 안 갖고 있나 그러면? 네, 제가 페이지 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5페이지랑 16페이지고요. 제가 수익 구조를 되게 단순한 이걸 갖고서 얘기를 하죠. 지금 네네. 없으니까. 15페이지에 그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우리가 이제 저번에 안지단 연구원도 하고 네. 왜 미국에 있을 때 결국 그 15페이지에 있는 그림 고객과 네. 그 관계 톤데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좀 풀어서 했는데 네.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거든. 그러니까 네. 그림 보면서 하게끔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사실 그림 16번, 그러니까 15페이지에 그림 16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다 어떻게 하는지 뭐 첫 번째는 어떻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고 세 번째 어떻게 되고 말씀을 지금 방금 드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게 16페이지에 있는 그 네모칸에 큰 네모칸에 있는 거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리베이트 트랩이라는 내용인데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실제로 이 전략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이러냐라는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17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제가 이건 추정을 한 거고요. 실제로 오리지널 사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쓰느냐에 대해서 존슨앤존슨이 오리지널 사니까 네, 얘네들이 리베이트 트랩을 쓴다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데이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줄에 있는 미국 매출은 사실 저희가 이제 다 당연히 사업 보고서에서는 다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고, 그리고 제가 또 갖고 있던 데이터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얼마나 그 레미케이드가 병원이랑 그다음에 약국, 리테일이 이제 결국 약국이거든요. 약국에서 얼마나 판매가 됐냐라는 데이터를 두 개를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역산을 해보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2016년도에는 J&J가 리베이트율을 5.7% 정도 줬던 것 같아요. 6% 정도. 되게 사실 뭐 높진 않았죠. 근데 재밌는 게 2017년에 갑자기 이게 뭐 거의 뭐 3배 가까이 팡 튀게 되고요. 2018년도에는 이게 거의 30%대까지 가거든요. 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냐를 보면은 셀트리온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나오니까 얘네가 리베이트율을 확 높여버려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셀트리온한테 왜 이렇게 불리한 거냐라고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도매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존슨앤존슨의 이제 레미케이드가 만약에 1,000원이다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는 그것보다 30-40%는 까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램시마가 들어가면 이게 700원인 거예요. 거기서 뭐 리베이트 경쟁을 하면은 무조건 불리해지죠. 왜냐면 출발하는 가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PBM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받는 리베이트 금액이 존슨앤존슨이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굳이 셀트리온 거를 강력하게 이렇게 등재를 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셀트리온도 미국 진출할 때 당연히 이걸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진출을 했던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파이자를 통해서 이제 미국을 통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파이자가 되게 잘 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결국에 리베이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다라는 걸 이제 본인들이 깨달은 거죠. 어쨌든 전략적 미스였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J&J만 혹시 이런 건가 해갖고 혹시 다른 약들도 진짜 이런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른 약들도 종류 없이 다 이렇더라고요. 그 18페이지 그림이 되게 의미 있어요. 네. 사실은 이게 좀 설명을 많이 안 해줬는데 네. 다른 다 똑같다는 거지. 네, 뭐 일라일리도 인슐린 약도 이렇고 휴미라나 엠브렐이라는 에피라든지 암젠의 약들도 다 이런 전략을 똑같이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미스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모든 오리지널사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을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디펜스를 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은 바이오 시밀러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유럽에서만큼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미국에서는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전략을 좀 바꿉니다. 미국 시장을 공략을 결국엔 해야 되는 건데 이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결국은 신약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결론 내렸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고민스러운 게 우리가 지금도 미국 시장에서 원래 계획은 유럽에 성공했으니까 이제 미국 진출하면 셀트리온 터질 것이다 하고서 시총이 엄청 올라갔었는데 못 그런 거죠. 어쩌면 사실상. 그러기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거지. 쉽지 않죠. 바이오 시밀러 갖고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게 정책을 바꿔야 되겠네요. 만약에 근데 이게 되려면 이게 근데 정부가 아니야. 정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바꿀 수가 아예 없네요. 이게 정부가 개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 절대로. 그럼 이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가야죠. 이제 애들이 약간 변혁해서 신약 개념으로 가는데 신약이 완전 무슨 그런 신약이 아니라 얘들은 다르지 않나 약간? 그래서 이제 고민을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시장은 시밀러가 유럽처럼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신약으로 들어가야 된다까지는 결론을 이제 내렸는데 그 다음부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말이 뭐 신약이지 개발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개발해야 돼? 그게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하자니? 그렇다고 안 하자니 못 하겠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미국 FDA 규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시 리뷰를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규정 하나를 찾아요. 어떤 규정이냐면은 미국에서의 신약이라는 정의가 뭐냐, 미국에서 내리는 정의가 뭐냐, 미국 FDA가 내리는 신약의 정의는 비교 물질이 없으면 신약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돼요. 그래서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성분이 인플렉시맙이라는 성분이고, 그리고 이걸 투여하는 방법이 이제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 그러니까 얘는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그러면은 비교 대상이 없는 걸 내가 갖고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내가 잘 하던 것 중에서 비교 대상이 없는 거 이걸 찾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램시마 IV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정맥 주사 이거를 이제 주사 형태로 바꾸면은 자가 주사 형태 펜 타입으로 바꾸면은 이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 예,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미국도 이제 점점 뭐 트럼프 케어, 뭐 헬스, 뭐 케어 해가지고 약품을 비싼 거 안 쓸 거니까 바이오 시밀러 걸 많이 쓸 것이다. 바이오 시밀러를 막 그런 식으로 여의도에 돌면서 센트를 뭉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던 거지. 그건 상관없지. 좀 뭐 상관 있겠지만 좀 그건 이제 환자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정부가 약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예를 들어 아무리 그렇게 떠든다 그래도 안 굴러가는 거죠. 시장 논리가. 그래서 결국은 주사 방법 하나 바꾸면 신약이라는 거잖아.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맥 주사라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이게 가서 놓기도 이제 힘들고 이게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도 커갖고 일단 병원 가는 것도 오래 걸리고 우리나라는 뭐 지하철 타면 병원 가지만 미국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비싸고. 근데 이게 주사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주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주사 바늘이 있는 그런 주사가 아니에요. 형광펜처럼 생겨서 집에서도 되게 쉽게 놓을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어렵냐면은 링겔, 쉽게 말하자면 링겔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렇게 팩 안에 뭐가 용량이 되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주사 형태로 바꾸면은 용량이 되게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고농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근데 저희도 가끔씩 이제 독감 주사 같은 거 마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난히 좀 아픈 주사들이 있어요, 되게. 왜냐면 이게 안에 밀도가 높고 고농도면 되게 아프거든요. 어쨌든 그것들을 아픈데 이거를 고농도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를 환자들이 놨을 때 안 아프게 놓는 것도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 기술인데 19페이지에 있는 그림 20번에 제가 캡처해봤지만 이 관련해서 제형을 셀트리온이 현재 지금 특허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거를 주사 형태를 지금 바꾼 게 피하 주사라는 형태죠. 네, 피하 주사 형태입니다. 이게 근데 또 이게 성공 여부도 좀 약간 이거를 뭐 사실 이제 막상 까고 봐야 되는 거긴 한 건데 어쨌든 전략 자체는 머리를 상당히 좀 잘 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FDA에는 이런 규정이 되게 명확하게 있는데 유럽 식약처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세요.
그러니까 성분 자체는 바이오 시밀러인데 SC 제형은 신약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걸 뭐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사실 이런 질문들도 저 그때 스페인 그 류마티스 학회 갔을 때 사실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다른 그 제약사들이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기존의 오리지널사들이 리베이트 트랩을 쓰니까 네, 이걸 피하는 방법. 피하기 위해서 램시마 SC를 내놨는데 네. 이 가능성을 보자 뭐 이런 거잖아. 네, 맞습니다. 아직은 모르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제시를 되게 좀 앞쪽으로 조금 다시 넘어가셔야 될 텐데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제 막상 이게 뭐 되겠다 뭐 이렇게만 갖고는 막연하게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매출 추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느 시장을 타겟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갖고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굳이 좀 도표를 넣어놨던 게 이제 램시마 SC가 실제로 어떤 시장을 좀 타겟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갖고 온 건데요. 일단은 램시마 SC가 그러면 어느 시장을 타겟할 거냐. 과거에 제가 그 스페인 갔다 와서 썼던 자료에서 그때 이제 그 일요원이나 이런 거 보시면 거기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어요. 스페인 놀러 갔다 온 게 아니라요. 그 바이오 뭐였지? 그 뭐지? 그 컨퍼런스가 네, 율라라는 학회, 네, 유럽 학회에 류마티스 갔다 온 거예요. 요 관련 셀트리온 측에 관련된 거여서 갔다 온 겁니다. 네. 스페인 갔다 와서 뭔 얘기 하나 할 거 아니에요. 안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그때 어떻게 임상을 했는지를 보면은 셀트리온이 어떤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걸 사실은 간접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임상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맥주사 대비해서 SC가 얼마나 경쟁력을 갖는지를 그런 임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없던 게 처음 출발점은 2번을 다 동일하게 그 정맥 주사를 놓은 다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번을 정맥 주사를 놓은 다음에 한 집단은 계속 정맥 주사만 놓고 그 다음부터 한 집단은 이제 그 SC 제형 그러니까 주사 형태로 가는데 뭐 굳이 왜 그렇게 스케줄을 짰냐라는 걸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노리는 시장은 장질환 쪽이다라는 거를 사실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야? 왜냐면은 이게 그 램시마나 이런 제품들이 그 레미케이드나 이런 제품들이 크게 뭐 여러 군데 쓰이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질병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크론병 뭐 그런 거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류마티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가 면역 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크론입니다. 크론 안에 이제 크론을 그보다 상위 개념이 이제 장질환, 전문적으로 그렇죠. 장이라니까 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재밌어요. 여기 그 12페이지에 그러니까 표 12번이거든요. 여기서 아래 이제 RA라고 돼 있는 게 류마티스인데 류마티스에서 사실 보시면 인플렉시맙이라고 돼서 이게 까맣게 이게 이제 결국 레미케이드거든요. 레미케이드 램시마가 있는 건데 거지. 시장 점유율이 보시면은 2018년 팩트 데이터 보고 보면은 사실 11%밖에 안 돼요. 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냐면은 옆에 있는 아달리무밥, 엔터셉트 얘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휴미라랑 엠브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제형이 SC 제형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예요. 근데 위에 이제 크론 IBD 그러니까 장질환 쪽 보시면은 비중을 놓고 보시면은 아까랑 방금 그 류마티스 쪽이랑 비중이 확 달라져요. 그 류마티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레미케이드가 11%밖에 안 되는데 장질환 쪽에는 얘가 거의 50% 가까이 지금도 시장 점유율 굳건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차이가 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질병의 그 중한 정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통스러운 질병이면 분명하지만 사람이 죽진 않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빵꾸가 뚫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크론병이 그렇게. 네, 근데 크론병은 그러니까 그 사실 저희는 크론병이라고 하면은 배 아프고 설사 많이 하는 병? 나는 그냥 모 가수가 앓은 병. 네,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빵꾸가 생겨요. 천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점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되게 심각한 병이거든요. 그리고 환자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사 형태로는 혈중의 농도를 확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혈중의 그 농도를 그러니까 상태가 심각하니까 약을 때려 부어야 되잖아요. 뭐 속된 표현으로
때려 붓기에는 정맥 주사로 때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혈관 같은 게 네. 너덜너덜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질환 쪽에서는 아직도 레믹 인플렉시맙 이쪽이 시장 주요율이 아직까지도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SC제형으로 네, SG형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굳이 내가 불편한 정맥 주사를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사 집에서 2주에 한 번씩 자가 주사로도 충분히 증상이 컨트롤이 되는데 굳이 내가 병원 가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달리무밥 이게 이제 휴미라고 엔터셉틱 엠브렐인데 이걸로 이제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은 왜 그 셀트리온이 류마티스 학회에서 데이터를 그 임상을 진행한 걸 보면은 왜 처음에는 굳이 그 정맥 주사를 2번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주사로 바꾸었고 했느냐. 결국 타겟은 이 그 장질환 쪽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류마티스를 더 많이 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네, 근데 왜냐면 장질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을 타겟하느냐면 이미 휴미라나 그 엠브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쪽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노리는 거는 정말 환자 상태가 이제 심각한 환자들한테 먼저 정맥 주사로 두 번 놓던 3번 놓던 혈중의 농도를 확 올려놔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상태를 호전시켜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SC로 간다. 이거를 SC로 놓으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예, 그리고 그분들이 갑자기 SC로 놓다가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만약에 있잖아요. 그럼 다시 정맥주 다시 놓으면 돼요. 같이 겸용으로 써야 된다. 네, 이거는.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시장은 장질환 쪽이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놈이 사실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타겟은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노리는 것들은 이제 휴미라나 엠브렐이나 이런 것들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시장 비중을 넣어놓은 이유도 여기서 좀 뭔가 그 시장 비중에서 제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좀 강조해놨잖아요. 2개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도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이유가 램시마 SC가 뭐 바람대로 만약에 정말 잘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시장을 갖고 갈 수 있는 건지를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이 표 12번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됐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더 두고 봐야죠 일단은. 근데 또 여기 이제 잠깐 문장이 있지만은 항상 이제 아까 앞에 이제 넘어갔었으니까 셀팅하면 그 헬스케어랑 또 재고자산 부분 있잖아. 네. 그건 어때? 재무제표 좀 보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애널보다 사실 최성원 연구원이 재무제표 쪽으로 강점이 좀 있는 편이라는 네. 생각하니까 네. 좀 그거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네. 왜냐면 여전히 그 재고자산이 셀팅 헬스케어가 계속 잡히잖아. 많죠. 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출이 어떻게 잡히냐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네, 기초부터 말씀드리면은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연구 개발과 제품 생산까지만 그렇죠. 하는 회사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의 제품을 갖다가 파는 역할을 하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내년부터 램시마 SC를 유럽에다가 이제 갖다 팔거든요. 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내년부터 팔 거니까 팔기 전에 셀트리온이 미리 팔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곳간에다가 창고에다가 이제 이제 좀 쌓아놔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갖다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분기 정도 아니면은 좀 빠르면 3분기 정도 전에 미리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제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셀트리온이 뭐 직접 팔던 아니면 유통상을 본인들이 또 끼고 팔던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방금 이제 그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품 가격이 빠지면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갖고 온 셀트리온한테 사온 그 금액이 있을 테고,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런 거죠. 나는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 셀트리온한테 100원에 사왔는데 시장 가격인데 막상 이제 지시단에서 딱 팔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80원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고자산이 재평가 그런 이슈들이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말이 있는 게 그건데, 현재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잡혀있는 총 재고자산 금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그 중에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사이가 현재 램시마 IV 제형, 그러니까 정맥 주사 제형의 그 정도 이제 재고인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금액들이 그 항암제인 허주마랑 이제 투록시마 그리고 램시마 SC 재고가 일부 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제 재고 자산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연수를 통해서 빨리 수출이 되면 좋은데. 네, 근데 학생이 되게 걱정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걱정이 항상 결국에 이제 가격의 문제인데, 다행히도 그 올해 들어서는 지금 현재 1분기, 2분기 이제 지금 한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큰 단가 인하 이슈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걱정이 아닌데, 우리 여기서 이제 확 빠지면 이제 걱정을 할 시점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단가 그건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네. 물량이 재고가 아니라 좀 매출이 연결돼서 네. 나오는 거는 뭐 대략 연수구 쪽에서 나가는 물량을 보면 네, 알 맞습니다.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 얼마 전에 그 무슨 자전거 영화 때도 봤지만 100% 자회사인 뭐 네. 홀딩스 밑에 뭐 셀트리온 엔터도 있고 자꾸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셀트리온의 강성 주주분들은 이해하지만 네. 정말 저는 애널리스트예요. 그쵸. 전혀 제가 주주도 아니고 저도. 네. 근데 이제 보면 야 뭔가 좀 약간 말이 좀 달라진 느낌. 그래서 이제 최상원 연구원 좋게 보거든 셀트리온을 지금. 네. 그리고 신재훈 연구원이 이제 타사로 옮겼지만 그때 만약 그런 여러 가지 이슈 조건을 좋게 봤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뭔가 아직은 좀 약간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어서.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올해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들도 중요하겠지만 실적이 사실 되게 셀트리온이 되게 잘 나온다고 해서 열광할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고객한테 선택을 받은 그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러겠네. 그래서 내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이제 리얼인 네,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셀트리온 실적 갖고 얘기를 하면 내가 네. 헬스케어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셀트리온 실적은 기계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보다 항암제가 램시마보다 비싼데 매출 비중을 놓고 보면은 이제 과거보다 비싼 것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단가가 높은 것들 많이 파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말로 잘 파는 게 보여야 이제 실제로 그때부터 이제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넘어갑시다 우리 네. 유한양행으로. 그다음에 이제 유한양행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이죠. 네, 유한양행 일단은 밸류에이션 수준도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그 기업들의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이제 되게 다 세 자릿수 예, PER에 그냥 놀랍지.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30배 PBR. 미만의 PER이란 드문 존재. 네. 유한양행 보시면은 어쨌든 30배 언저리의 PER과 2배가 안 되는 PBR과 ROE가 한미약품 저렇게 빠져서 100배 넘어요. 네, 맞습니다. 130배인가 그래 지금. 네. 그러니까 유한이랑 이제 한미랑 이제 같이 이제 비교를 항상 이제 하시는데 전략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더 그 우월한 전략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인하우스에서 모든 걸 다 디벨롭을 해서 이제 한 회사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취한 회사인 반면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을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모든 걸 개발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역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싹수가 보이는 그런 기업들의 지분 투자나 이런 형식에서 쫙 이제 뿌려놓은 거, 그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R&D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무 구조가 현재 그래도 계속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 반면에 한미약품은 본인이 직접 다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실적은 2분기 실적은 다행히 뭐 컨센대로 뭐 컨센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데, 유한양행이 이제 그 올해 이제 실적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전에 제가 인이 자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한양행이 이제 유한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그 회사 그쪽 실적이 사실 역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역성장 하느냐? 그 회사가 길리어드 쪽에 이제 원료 의약품을 납품을 하는데, 길리어드 약이 너무 잘 들어갔고 판매가 과거보다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그게
유한 화학 쪽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이렇게 매출액이 좀 역성장을 하는 게 있는데 회사에서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단시간에 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뭐 최소한 내년부터는 돼야 매출 다변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유한 화학 쪽은 뭐 크게 올해까지도 놓고 보면은 크게 기대할 부분은 아니다. 엄청 유한양을 보고 있으면 사실 제약바이오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 네, 왜냐면 맞아요. 이게 뭐야 하는데 네. 꾸준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꾸준합니다. 그래서 회사 이미지대로 별로 네. 말한 거에 대해서 미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프리뷰를 쓰면서 제가 연간 그 실적 2020년 연간 영업이익 그 추정치를 좀 많이 올려놨거든요. 20% 이상 올려놨는데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딴 데서 올린 건 아니고 기술 수출료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썼던 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나실 거예요. 나왔잖아, 근데. 이거.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기술 수출료를 360억 정도 잡아놨는데 제가 임의대로 뭐 마일스톤 임의대로 막 잡은 건 아니고 저번에 저희 기술 수출한 거 그러니까. 그 계약금 분할 인식한 것만 놓고 봐도 이 정도 지금 숫자, 이건 뭐 픽스 데이터니까 이건 뭐 숫자가 많이 달라질 건 없을 거야. 뭐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들어와서 매출 그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올렸다라고 그렇게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양이 이번에 그 기술 수출한 거 보니까 근데 네. 그게 그 신약 이제 임상 들어가기 전 단계잖아요. 네. 물질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높은 가치를 원래 받나요? 이 물질이라는 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굉장히- 적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좋은 적이 거예요. 별로 없고요. 1조 가까이 받아서 저는 네. 좀 그게 엄청난 특히- 이게 물질인가 네, 그런 게다가 생각이 계약금이 보통 물질 경우에는 몇십억 정도 계약금 주고 들더라고요. 예. 나머지 모든 것을 뒤에 이제 더 마일스톤 쪽으로 이제 다 이제 쭉 뒤로 다 하는데 예. 계약금도 사실 세 자릿수 그러니까 승률이 그러니까. 높으니까 많이 준 거라니까. 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아니, 단순한가? 그렇게 봐야죠. 갖고 싶은 물건 있으면 계약금 많이 주고 받잖아. 그죠. 뭐 이렇게 어렵게 막 네, 딱 그거. 하긴 하는데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그냥 되게 네. 찬찬히 가고 오히려 그냥 초기화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네. 3상까지 다 가려고 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만만치 게 않죠. 요새 네.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갑자기 또 생각나네. 모 회사에서 삼상은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그거 하고서 다들 멘붕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아쉬움이 많지. 예,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뭐가 남았냐라는 걸 보면은 첫 번째는 현재 그 3사 이제 오락솔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화학 항암제들을 보통 이제 그것도 이제 병원 가서 정맥 주사 형태로 맞으시잖아요. 이걸 이제 한미약품의 이제 플랫폼 기술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제 경구용으로 바꿔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오락솔이라는 게 일단 하나 남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노피 쪽이랑 연구비 좀 낮게 다시 계약 다시 체결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네. 내년부터 판매가 될 롤론티스라는 제품이 이제 지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커버리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바이 적어놓고 싶겠지만 네, 이건 전적인 파케니까. 네, 이건 사실 많은 경우에 이게 신뢰가 많이 무너진 거 아니야 한미는? 뭐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보시죠.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34페이지만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일부러 사실 글을 좀 적을까 말까 하다가 파이프라인은 많죠. 네, 아무 글도 적지 않고 이제 34페이지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그 최근에 그 한미약품이 기술이 반환된 그 파이프라인들이에요. 이거 써주지 그랬냐 여러분. 내가 네. 야,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어땠어요? 네. 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그 이게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반환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GLP라는 거랑 GCG 글루카곤 두 개를 이제 같이 쓴 듀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납이 된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은 어떤 쪽으로 현재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 라는 게 되게 궁금했는데 가장 이쪽 분야에서 당뇨나 비만 이쪽에서 사실 가장 그 앞서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일라일리라는 기업이 있고 노보 노르디스크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기업들을 지금 세 가지 타겟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한미가 지금까지 반납이 된 걸 보면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기업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저희가 눈에 확 띌 만한 기업들은 딱히 없다는 거를 좀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되게 유명한 또 글로벌 회사가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도 현재 두 가지 듀얼로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뉴스 보시면서 이제 향후에 한미가 갖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하게 얘기하지 말고 나 잘 모르니까 잘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결론은 그걸 말해줘야지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그래. 네, 결론은 뭐냐면은 한미가 사실 그 모멘텀이 좀 부족해요.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임상 1상전 진행 중인 게 있는데 그 내시 치료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얼마나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누가 사갈까, 요게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누가 사갈까 누가 사갈 만한 애들이 누가 있을까 궁금해서 사실 이거 적어놓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미한테 제일 좋은 이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듀얼로 하고 있는 게 실패하는 게 제일 좋아요. 듀얼로 하는 거 실패하면은 한미에서 이거 3개 거 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써놓은 건데 봅시다. 이건 왜냐면 이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이거 종군당 이제 말씀드릴 건데 종군당이 사실 매출을 보시면은 매출이 되게 외형이 성장을 되게 빠르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원래 이제 대웅제약이 도입해서 팔고 있던 제품을 2016년도에 이제 종군당이 이제 가져와서 팔기 시작하는데 종군당이 영업을 되게 잘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본인의 이제 영업망을 이용해서 갖다가 잘 팔고 있다. 그래서 외형이 되게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거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비용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회사라서 돈을 되게 잘 법니다. 그리고 R&D도 되게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 앞서 말씀드린 뭐 저기 유한이라든지 한미 대비해서 R&D에 대해서 그거 좀 늦었어요. 그래서 R&D 스케줄이 좀 많이 늦기 때문에 그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사실 뭐 20배가 채 안 되는 정도 수준에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군당 같은 경우에는 돈 잘 벌고 본업 되게 튼튼하고 하는 거 알지만 R&D 파이프라인이 조금은 아쉽다. 뭐 이렇게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R&D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가 뭐 매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확실한 정책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동은 딱히 없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대원제약이랑 유나이티드는 뭐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사실 추정치를 약간씩 내렸어요. 이 이유가 아무래도 생동성, 공동생동성 제한 이슈가 나오면은 뭐 중소형 제약사들에서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추정치를 약간씩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뷰 자체는 변한 건 없다. 중소형 제약사들이 분명히 망가지는 업체들이 나올 텐데 그 망가지는 업체들의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 건 변함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외형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물론 가치를 다 중소형주 팀에서도 뭐 대원제약도 좋아했고, 동국제약도 밀고 있고, 뭐 좀 이렇게 좀 뭔가 숫자 나오는 기업을 저희가 선호해 오는데, 이제 바이오, 오늘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 중에서 바이오가 궁금해서 들으신 분들은 야, 쟤네들 너무 저쪽은 안 하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고민스러운 게 참 만만치 않아서 이걸 대놓고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좀 이런 상황이에요. 혹시 정말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어때요? 좀 방대하더라고요, 작업들. 네, 정말 방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분류 카테고리화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일단은 저도 어떻게 할까지 고민이 많은데 뭐 제 나름대로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고, 관련 분류 작업 사실 여러 가지 분류 나눴는데 어떤 걸 제일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지금 주제를 잡아놓은 건 있거든요. 네, 그건 방송 얘기하면 안 되고 컴퓨터.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좀 다시. 그래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어쩌면 큰 우리가 2014년부터 제가 뭐 PPT 자료 만드느라고 뭐 만들다 보니까 2014년부터 이번 시점까지 가장 많이 좀 움직인 종목들 쫙 리스트 한 10종목 했더니 바이오가 대다수야. 정말 이제 정말 바이오에 대한 왜 사람들이 코스닥은 다 바이오로 돈 버신 분들 많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게 때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쉬었다 가고 있는데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 같고 네. 살아남은 그 기업들은 정말 갈 정말 텐데 좋은 기업이 돼서 정말 좋은 네. 기업이 들어갈 확률이 네. 높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진행. 저희가 이제 무슨 뭐 여기가 무슨 뭐지 뭐 맨날 뭐라고 저기 염차장 뭐라 그랬지 그때 종목 토론방 종토방 종목 상담하고 종목 상담방 예. 아니면 뭐 리딩 예. 리딩 클럽 아. 내가 요즘 많이 알지 내가 이제 이게 뭐 리딩 클럽인데 그렇게 우리가 뭐 이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를 알 수는 없는데 구조 짜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구조가 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어쩌면 생각보다 이쪽 시장이 제 편의 시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네. 단순히 뭐 뭘 하겠다 카더라 갖고는 안 먹힐 네. 것이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너무 회사가 많더라. 정말 많죠. 이게 문제다.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서 문제야 지금. 지금 220개가 넘는 것. 네. 저 제약바이오로 분류된 거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내가 놀랬어. 네, 220개가 넘더라고요. 와 전체 상장사야 거의 10%네요. 그러니까 220개 중에 어떤 기업들은 이거는 제약 바이오 기업인지 돈놀이하는 기업인지 정체를 알 수 있는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놀란 거는 그런 기업들이 열광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네. 막 거의 소설, 네.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막 담아서 이게 현재 제약 바이오 투자의 현실인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더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리뷰다가 숫자로도 적금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와 같이 함께 고민하시면서 뭐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제약 네. 바이오는 네. 그리고 맞춰 가시면 특히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주 구성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주 구성을 제약 바이오 주주시라면 주주 구성부터 잘 보십시오. 몇몇 종목들은 뻔히 보이는데 네. 그걸 주가를 보고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내가 진짜 야 저렇게 넘어가는 건 사기들을 당하는구나. 내가 참. 네. 또 말하다 보면 또 이상한 말 해도 조심해야겠다. 마무리 칩시다. 예. 네. 이리 오너라 지 예. 또. 이리 오너라. 이리 오.